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혁신 기술 기반 뉴스 미디어 변화의 조건 2부 순서로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참석자분들이 아까 제가 대체로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6분이라서 뭐 5분씩만 얘기해도 30분이 되더라고요. 5, 6, 3, 7? 뭐 그래서 한 주제를 3개 정도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5분을 드려도 또 지금 벌써 시간도 40분인데 40분부터 해야 되는데 50분이 되어서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를 2가지 정도밖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 뭐 오시지 않으신 분들 뭐 얼마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옆에는 기와주빙이 보이고 뭐 이 건물 공사 중이고 그러니까 참 지금 혁신 기술이 있지만 여전히 종이 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의 주제가 이제 혁신 기술 쪽이니까 특히 뉴스 미디어에 초점을 맞춰서 혁신 기술 뭐 일단 뭐 처음에는 그 혁신 기술과 뉴스와 관련해서 뭐 뉴스 미디어와 관련해서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뭐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아니면 뭐 별도로 준비해 오신 멘트가 있으시면 뭐 말씀을 하셔도 좋고 그러면 일단 제 오른쪽에 계신 김강수 교수님부터 한번 네.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앞선 세션과 좀 연장선상에서 되는 줄 알고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선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두 번의 올드 미디어가 그 뉴미디어 플랫폼의 그 헤게모니가 전복되는 현상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신문사, 우리 올드미디어 대표하는 신문사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텍스트나 사진에 대한 요즘식으로 표현하는 엄청난 많은 빅데이터가 있었죠. 근데 그 많은 빅데이터들을 관리를 못해서 또 그 관리 차원이 아니라 그 저작권만을 지키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들에게 그 헤게모니를 빼앗기게 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방송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방송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사실 그 방송사에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베이스들이 그 작업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또 세금을 지원해서 그 디지털 전환 작업도 했었고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KBS를 비롯해서 그 MBC도 마찬가지고 그 방송사들이 그 영상 데이터들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거죠. 그 저작권을 지키기에만. 그런데 최근에는 그 영상 데이터들이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구글로 대표되는 그 유튜브에 의해서 다시 전복되는 상황. 그래서 다시 그냥 영상 그 컨텐츠 공급자로만 전락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두 올드 미디어들이 이 뉴 미디어의 네트워크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한 그 컨텐츠들의 재생산이라던가 그 사용자와 더불어서 그 발생되는 수익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고전적인 관점의 저작권만을 지키려는 관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뉴스도 그렇습니다. 현재 그 뉴스 컨텐츠들도 개인이 블로그에 쓰거나 공공재로 쓰는 거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좀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뉴스 가치의 원래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혁신 기술을 막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문제 제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네. 이따가 그러면 정리 경험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일단 한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한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김성준 교수님 생각 대타로 와가지고 생각이 좀 정리. 조금 정리하고 하실래요? 뭐 자유스럽게. 예. 그럼 지금 오셨으니까 숨 고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정사강 교수님께서 좀 뭐 갑자기 훅 들어왔나요? 제가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초론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해주십시오. 예, 정사강 교수님부터 먼저. 네, 저도 첫 번째 세션하고 약간 연장선상에서
생각들을 해보고 방금 김광선 선생님께 말씀해주신 거랑도 약간 연결들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기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던가 이런 혁신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어서 다만 오늘날의 4차 혁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차 혁명 얘기하면서 뭐 AI라던가 뭐 사물 인터넷이라는 등등의 혁신 기술 블록체인도 포함을 해서 그런 기술들이 좀 저널리즘이나 어떤 전방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좀 크리티컬하게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기술은 되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기술이 발전되는 거에서 더 이상 벗어나거나 아니면 탈출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인데 이 기술이 발전이 과연 진정한 발전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인간 소외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널리즘 쪽 관련해서는 오늘날 요즘 가짜뉴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뉴스를 선별해서 우리한테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오늘날처럼 저널리즘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저널리즘이 무엇인가, 뉴스를 어떻게 소비하고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때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조금 뉴스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 그리고 저널리즘 무엇이냐 본질적인 질문들도 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예전에 기술들이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인터넷도 그랬고 이게 뭔가 새로운 정말 뭔가 엄청나게 뭐 차별이 없는 공론장을 열어줄 것까지 기대했던 적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오늘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개입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플랫폼도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개입할 수 있는 자본이라던가 다른 쪽의 권력들 그리고 여기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 뉴스를 생산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제기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박영원 박사님. 예. 뉴스미디어의 혁신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글쎄요, 저 혁신과 좀 거리가 먼 아날로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특히 언론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디지털 혁신 관련 담론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 의식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지나치게 기술 결정론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도한 산업 지향성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발표된 두 개의 그 연구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지금까지의 담론들을 보면은 언론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떤 그 저널리스틱한 글들에서뿐만이 아니라 연구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한계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술 결정론적인 시각은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성격이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 기술이 가지고 오는 결과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가 다양한 사회 분야와 그 연결지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산업과의 관련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자본이 어떻게 더 많은 축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지나치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어떤 그 혁신 관련된 논의들이 이제 해외 뉴스 미디어들의 혁신 사례들을 수입해서 소개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데, 그러한 시도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참고할 지점들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풍조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결정론에 따르면 뭐 미국에서의 디지털 기술이 뉴스에 미친 영향이나 한국에서 뉴스에 미친 영향이 동일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기술이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와 영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해외 뉴스 미디어의 사례들보다는 어쩌면은 한국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도들을 할 때에
혁신이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기업과의 관계라든가 언론의 정파성이라든가 이런 그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제와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미국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성격들이 기존의 성격들이 디지털 기술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만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분 간략하게 말씀하신 게 조금 상당히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비판적인 관점이 강한 것 같은데 혹시나 김호경 박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아니요. 예. 저 그러면 기술에 조금 뭐 다른 측면 김호경 박사님께서 마이크가 되는지 예. 네,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기술 이름도 지금 제 연구소라고 한 것처럼 사실 기술 결정론이나 여러 가지 산업론에 대한 다양한 어떻게 보면 다양하지만 또 일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학교 교수면서도 사실 이렇게 산업 기술을 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 종합적인 조금 관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저희 또 협소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첫 번째 논문 그 두 번째 논문 관련해서 제 초론문 바탕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사실 굉장히 제가 읽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너무 기술에 대해서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사례를 조금 더 기대했는데 제가 익숙한 사례 얘기보다는 이론적인 거에 많이 치중을 해서 논문을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권정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에 따라서 행위 경로가 고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담론들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카테고리를 나눈 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사실 읽으면서 조금 너무 기술 결정론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서 제가 좀 이거는 조금 다양한 시각이 있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 긍정적 담론하고 뭐 부정적 담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기, 2기, 3기, 4기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긍정적 담론과 부정적 담론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눴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기술 결정론적인 부분이 1, 2, 3, 4기에 다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다 긍정적, 이 부분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과연 사실 가능한가? 읽으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기마다 사실 너무 절대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긍정적이고 그 부정적인 내용에서 각 시기별로 좀 구분하는 그런 뭐 다양한 좀 담론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각기 그 산업혁명에 대한 성격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논문 읽으면서 좀 더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저는 미디어를 전공하긴 했지만 사회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그 사회의 문화와 뭐 그 나라 자체에 대한 속성도 끼치긴 하지만 제가 좀 다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직지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직지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교가 또 청주에 있어가지고 그때 관련해가지고 왜 직지하고 구텐베르크 하고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뭐 혁명, 그러니까 인쇄혁명 관련해가지고 구텐베르크를 얘기하고 직지는 조금 너무 구태의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더 함의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직지라는 인쇄 문화는 중국과 한국이 다른 유럽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선도적인 입장을 맞지 못했냐라는 부분을 조금 따진다면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글이 창제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에 대한 그 존중 사상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글 초판으로 24개 가지고 인쇄술에 그 발달된 거 가지고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으로 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은 소유의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처럼 얘기하는 그 우리 중국과 또 한국의 그런 사상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책을 뽑아내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스의 기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더 그러니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로 가져갔다면 아직까지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지배자들 아니면 뭐 중심 인물들만이
항유할 수 있는 공유가 아닙니다.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진이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술에 대한 것도 기술 자체로 볼 게 아니라 그거는 기술은 그 사회에 들어가고 그 사회에 있는 사람 인간 구성원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개인적인 속성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민족성도 봐야 되는데, 너무 단일한 사실 유럽 논리, 뭐 미국 논리라고 볼 수도 없는 그 내용으로 좀 보셔가지고 그런 좀 다양한 다른 인간적인 인디비주얼리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었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가지고 사실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 사실 유경환 교수님 논문 굉장히 재밌게 읽긴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논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그다음에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 그러니까 중앙에 집중된 것들의 정보를 분리시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이 기반한 저널리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한 6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지적재산권, 편협 및 외부 간섭 제한, 검열 저항성, 보안 및 내부 고발자, 뉴스룸, 탈중앙화, 이 6가지 범죄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그 언론중재위원회 논문을 쓴 논문이 공익 제보자에 대한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6가지 범주로 나눈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 각각의 범주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떠한 논의들이 좀 필요한지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봤는데, 제가 공익 제보자 논문을 쓰면서 이 관련돼 가지고 한국에 관한 체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게 구체적인 인물을 또 여기 학회에서 얘기하는 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뭐 다 아시는 공인적인 인물이니까 공인에 대한 거니까 공익 제보자들은 공인이라고 취급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보도한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것도 2달 뒤에 승인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나 블록체인이나 그런 기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게 공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선한 것이냐, 아니면 이 정보가 정말 맞는 것이냐. 근데 그 담론을 넘어서서 지금 다른 나라,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독일이나 비교해서 한국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공익 제보자가 언론에 그 정보를 제공하면 그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첨예한 문제인데, 지금 그 인권위원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왜 언론에 먼저 제공한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그 공익 제보자라고 인정을 안 하고 꼭 법원이나 다른 상위기관에 그 법률적인 문제를 풀어야만 공익 제보자를 인정을 하는지, 그 논의를 좀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언론에 정보 제공을 하며 공익 제보자라고 인정 안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 관한 논문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공익 제보자의 85%가 먼저 언론에 먼저 자기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제휴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익권익위원회에다가 자기가 공익 제보자니까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언론이라는 사람들, 언론을 뉴스를 만드는 기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심층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분들은 공익 제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공익 제보자가 사실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저희 나라는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너가 어떻게 구했냐, 사찰했냐, 아니면 누가 뭐 전화기를 해가지고 녹음을 했냐, 그 정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너가 구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사실에 적시한 내용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하는 경우에는 너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또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도 공익제보자나 언론자들하고 주위에서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삶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 아니면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그 단어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아시겠지만 함의가 다릅니다. 내부 고발자라고 한다는 거는 내부에 있는 정보를 내부에 고발하는 그 의미인 거고,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는 이거를 파헤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첨예하게 봐야 되는 건, 그분들이 우선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여러 가지 공익 제보 사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 같은 케이스도 그렇긴 하지만, 우선은 더 첨예한
황우석 박사 케이스, 아니면 이 요즘의 근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공익 제보를 이제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정보를 누구한테 줘야 되고 이걸 얼만큼 의제 제기를 해서 이 파급효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굉장히 처절하게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블록체인 저널리즘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술적인 제반 시설 말고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토론해야 되는 문제, 제일 중요한 공익제보자가 언론에 제보하는 건 공익제보자라서 인격을 본증하지 못하고 그 상위기관, 법률기관이나 권익위원회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그 함의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정말 언론을 공부하는 우리 학자가 좀 고민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뭐 상호 토론도 하고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제약돼 있어서 그거는 제가 좀 고민하면서 풀기로 하고 일단 김성주 박사님. 예. 생각할 시간을 좀 벌려고 했는데 그 말씀들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듣다 보니까 제 생각은 정리 못했는데요. 평소에 하던 생각만 좀 몇 가지를 하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술 혁신은 계속 있어져 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디어 산업이 몇 차례 결국은 아예 뭐 혁명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큰 산업 구조 변화를 겪고 왔었고 그 와중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플레이어들은 변화에 대해 왔었던 건 사실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보자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사업가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면서도 드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언론은 뉴스는 그냥 단순히 기업으로서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서부터 자리 잡아왔었고 지금도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발전하는 방향이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결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전 뭐 테크놀로지에 잘 모르니까 디테일한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 등장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거.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정말 그 소통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라고 그리고 과거 이제 사라졌던 공동체 문화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환호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분명히 기술적인 가능성은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인터넷이 지금 한 25년 정도의 사이에 어떻게 변해왔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자본주의적인 그 원리가 인터넷만큼 정말 적나라하게 적용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를테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소수 업체가 이게 글로벌 규모로 따지면 완전히 독과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 단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통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 통제력을 벗어나니까 그 통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유통 경로만 보고 보면은 그 뭐 시민 저널리즘이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한 그런 1인 저널리즘 그 새로운 가능성은 많아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누구 걸 어떻게 접하냐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네이버 아니면 다음이고 또 그게 아니면 젊은 세대는 유튜브나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선택권은 더 좁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보면서 굉장히 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유튜브의 그 오묘한 알고리즘 때문에 엉뚱한 이제 것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이를테면은 주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구구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옵니다. 근데 이들이 정치적인 아젠다도 있으시겠지만 유튜브의 알고리즘 자체가 그러니까 작동 원리 자체가 그 결국은 수익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고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보도를 하는 사람들도 뉴스 기능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수익에 가장 중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업주의적 성향이 아주 극대화돼 있고 과거에는 이제 차라리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지금의 옆에 있던 저희가 조선일보다 바로 옆에 있지만 이런 과거 매체들은 조직적인 논리를 어느 정도 사명감이나 이런 그 아니면 제도적인 걸로 막아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해지고 있는 세계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게 그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 그 전원적인 메커니즘이 저희가 동시에 생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요즘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과거 사회적 제도로서의 뉴스 언론이란 거는 이제 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유지를 시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요즘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면 너무 이제 확대가 되고 집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도 또 뭐 오늘 이 주제 가지고 나름 생각을 하면서 뭐 프라이스 워터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이제 컨설팅 그룹이 있는데 코비드 이후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으로 개인화를 꼽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들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얘기도 나왔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특히 지금 가장 이 코비드 지금 우리 이 자리 자체도 지금 유튜브로 뭐 진행이 되고 있을 만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저의 개인적인 경우로 하면 자녀들하고 같이 TV를 봐도 같이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은 따로 이제 폰을 켜두고 눈은 TV를 보는데 대화는 부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개인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뉴미디어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뉴스 자체도 아까 뭐 포털 얘기, 플랫폼 얘기 한 것처럼 이제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 뉴스를 공유하고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사회심리학에서도 요즘 학증 평양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게 가짜 뉴스가 되었던 어떻게 되었던 그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지금 가장 제가 봤을 때 그 개인화된 미디어 이용 행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확정 편향의 문제. 자기 진영의 논리는 뭐 어떻게 얘기해도 이쁘고 상대방 진영에서 얘기하면 옳은 주장도 뭐 나쁘게 들리는, 아까 뭐 공익제보 얘기하고도 좀 결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그 OTT 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디어 수용 사항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그게 이제 가족 간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점점 개인, 자기 주변, 자기하고 편한 사람, 뭐 혼밥 쪽도 등장하고 하는 것이 남하고 어울리는 게 상당히 부담되는 이러한 시대에서 정보를 그러니까 균형 있게 여러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편향된 정보를 습득했을 때 나타나는 그 뉴스의 문제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지금 혼돈의 와중에 있는 게 좀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결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뉴스의 확증 편향 문제, 그게 이제 어떤 미디어의 변화 때문에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이제 한국의 그런 언론 상황, 한국에도 지금 상당히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좀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쪽에 유튜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진보 쪽에 유튜버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가운데 우리의 지상파가 있는 것인가, 종편이 있는 것인가, 뭐 연합뉴스나 YTN이 있는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종이신문은 어느 쪽인가, 뭐 양극단을 주도하는가 아니면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 뭐 이제 그런 맥락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자유롭게 할까요? 아니면 발표한 순서대로 다시 할까요? 사실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제가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의 도래,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5G만 계속 논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테슬라라는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차 회사로 이제 인식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 회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회사는 망할 것이라고 했었던 것이 미국 그 증권업계의 지배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에 대다수를 이제 독점하고 있는 상황들 보면서
사실 테슬라보다도 지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나사의 이제 민간 우주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저궤도 위성을 다 쏴가지고 전 지역에 이제 저궤도 위성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시작된 것은 영국 증권과 미국 증권의 그 0.01초 차이로 주식이 이제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수익이 이동되는 거. 그래서 전용망을 쓰던 사람들이 증권회사들이 인공위성을 써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것을 갭을 줄이려고 했었던 것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아프리카의 열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구글도 사실 이 스타링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도 아까 우리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이 이게 전통적인 올드 미디어가 돼버린 거죠. 인터넷 시장에서는. 거기도 이제 새로운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위성 인터넷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전 세계의 위성 인터넷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자기네들 플랫폼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동차를 그냥 운송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그게 데이터, 이동용 데이터의 수집이고 이동용 데이터를 뿌릴 수 있는 그 장치를 모빌리티를 갖고 있는 거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안에 개인화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세팅하거나 그다음에 그 안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지금 국내 언론사에서 그곳에 자기네들의 뉴스를 어떻게 뿌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 안에서는 전 세계 뉴스가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지금 독점적으로 구글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튜브의 접속을 제 우선순위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네들의 뉴스 공급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전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제가 답답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급하게 국내에서도 KTX 타시면 사실 연합뉴스가 그 뉴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원래 연합뉴스는 뉴스 통신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B2C 사업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고 있는 B2C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의 그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한 숫자라도 30% 이상,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 2030년에 모든 내연기관차가 줄어들고 그 안에 모든 뉴스의 공급이 하나의 구글이라는 유튜브 플랫폼으로 독점화됐을 때 과연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약간 논점을 좀 벗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개인화라는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국내의 그 방송사들, 국내 언론사들이 다국어로 뉴스를 전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언론사의 뉴스를 영어로 영문으로 번역하는 정도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랭귀지라고 할 수 있는 영어, 불어, 그 외의 언어들을 가지고 에스파냐어, 이 정도 가지고라도 그것들을 뉴스를 다시 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단적인 예가 사실 BTS 예를 저희가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BTS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각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그것을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은 만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파지티브하게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들을 다시 전환해서 그들한테 서비스 해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플랫폼을 쓴다고 하면 자동 번역의 시스템도 있고 무슨 시스템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 나라의 언어로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그러면 제가 조금 예. 추가적으로 혹시나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해서 저는 차가 16년 돼가지고 차에서 라디오밖에 못 듣는데 근데 요즘 차 보니까 진짜 차가 아니라 미디어더라고요. 그 온갖 것이 다 되는데 그러면 과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차에서도 진짜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 그 플랫폼의 주도권은 자동차 회사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독점적인 서비스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구글을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어를 치면 예전에 그 관련된 뉴스들이 옆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 서비스를 하다가 최근도 이제 검색어 시장이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목적지를 검색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서울에 있게 돼서
서울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만 그쪽에서 필터링된 뉴스들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에도 그 화면을 그 뭐 운영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업자가 주도권을 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OS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가 결국은 그 서비스에 독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국내에는 거기에 대응할 만한 업체가 있을까? 그 현대에서 지금 그 현대자동차도 현대에서 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카카오와 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 플랫폼이 겹쳤을 때 국내 사용자들이 과연 그 지금도 유튜브와 구글의 더 그 검색어를 더 많이 따라가듯이 똑같이 미디어라는 그 자동차가 미디어화 됐을 때도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게 되는 거죠. 삼성은 전혀 기여 못하나요? 네, 삼성은 지금 오디오를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 인베디드 디바이스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 좀 약간 아니요, 근데 상당히 재밌어요. 뭐 자동차도 미디어다라는. 그러면 지금 먼저 하셨는데 또 자발적으로 하실까요? 또 순서대로 할까요? 우리 정상관 교수님 하실래요? 저는 지금 방금 산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아까 개인화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약간 포커스 든 생각들 그리고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도 좀 들었던 생각들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 아까 선생님께서 그 개인화 관련해서 코비드 이후의 미디어 변화가 이제 개인화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김성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터넷 이후부터도 사실 인터넷이 굉장히 자유롭고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액세스 가능한 그런 공론장의 형태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었다가 근데 그 이후로도 인터넷 지금 아까 25년 동안 변화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 공간도 굉장히 편향되어 있잖아요. 커뮤니티부터 해서도 전통적인 어떤 온라인 공간들의 커뮤니티부터 해서도 오늘날에 뭐 트위터까지 SNS 오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그 편향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뉴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유튜버까지도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SNS 이런 데서 계속 보는 그러니까 아까 확증 편향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특정 뉴스를 클릭을 하면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저한테 보이게 된다던가 그리고 계속 노출이 되면서 확증 편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이 되게 되고 계속 보던 사람들 그 친구들도 다 주변에 비슷한 친구들끼리 보면 그들이 올려주는 피드에서 뜨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그런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편향되는 것들에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 그리고 만약에 리트윗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걸 또 재생산을 그 편향성을 더 강화시키는 상황들도 계속 반복돼서 되게 되는데 이제 약간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런 경우들에 유튜브를 그런 때 우리가 그걸 왜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편향된 것들을 알고 있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해봐도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내가 알고리즘에 뭔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는 요즘은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출이 되고 반복적으로 그걸 보고 있을까?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된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편향이 약간 저는 점점 더 제가 너무 아날로그적인 생각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건 갭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마치 우리한테 평등한 세상 뭔가 모든 거에 액세스가 가능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공유라든가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대 간에도 그러니까 사용하는 매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은 보면은 예를 들면 학생들 예전에는 뭐 같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대화였다고 하면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고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코비드 이후로는 그게 더 가능성들이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보는 컨텐츠들도 OTT나 이런 데들까지도 이제 확대돼서 보면은 컨텐츠, 그 미디어 뉴스뿐만이 아니라 노출 미디어 컨텐츠도 굉장히 상반되게 되고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 듣는 것도 굉장히 편향되게 되면서는 세대 간의 갭이라던가 젠더 간의 갭이라던가 아니면 지역 간의 갭이라던가 이런 거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아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내 주변에 있는 뉴스만 계속 보여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뭐 어디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어떻게 됐는지 무슨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실상은 오히려 되게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만드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만드는 특히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뉴스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두가 지금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일 수가 있는 환경들인데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도 하지만 그 썸네일이라거나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출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또 자본의 문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클릭수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다시 또 그게 광고로 붙게 되고 그런 메커니즘은 기술 발전과 맞물려 있었을 때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개입을 하거나 논의가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더 이게 발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진정으로 애초에 기술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약간 전에 언제 선생님들과도 말씀들을 나누다가 약간 회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잠깐 나왔던 거는 가령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동으로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고 이게 자동으로 업로드들이 막 되잖아요. 구글 포토 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하게 되면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 카메라들이 저한테 자동으로 편집을 해서 보여줘요. 어느 시기에 무슨 사진들입니다라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개인화라는 게 과연 개인화인지 그리고 이게 혹시 폭력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 그 순간에 어떤 사람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어떤 순간에 누군가를 추억하고 싶을 수도 굉장히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나한테 무방비적으로 노출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숙고해야 되는 지점들은 아닌가 이 자동화나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네. 저는 사진 편집해 준 거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그럴 측면이 있겠네요, 진짜. 과거의 추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박 박사님. 예, 저는 그 개인화보다는 확증 편향이라는 키워드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이후에 그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런 어떤 그 뉴스 생태계를 보면 개탄스러울 정도의 상황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가로세로 연구소나 뭐 그런 극우 유튜버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것이 뭐 기존의 미디어들도 사실 뭐 공론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그 과거의 어떤 전통적 매체들 수준으로라도 여론을 매개하고 그 어떤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 간의 토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돈을 벌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기술 미디어 기술의 영향인가의 문제일 텐데 뭐 맥루원의 통찰에서 보듯이 어떤 그 기술 그 자체가 가지고 오는 영향도 분명 크다고 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뭐 아까 드렸던 말씀의 반복인데 이것이 과연 기술만의 영향인가? 아까 그 김호경 박사님께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디지털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기술 이후에 뉴스 소비가 확증 편향의 방식으로 그 이루어지는 것에는 시민 사회의 어떤 그 문화나 담론 같은 것도 작용할 것이고요. 아까 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자본의 어떤 그 기획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의 어떤 정치적 양극화가 지금만큼 심하지 않고 또 어떤 그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같은 수준이 아니었다면 과연 디지털 기술이 이러한 뉴스 생태계를 만들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에서 보자면 이 오늘날 뭐 가짜 뉴스라든가 확증 편향의 어떤 뉴스 소비를 그 뉴스 소비자 개인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저는 사실 상당히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기술의 이용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해결되는 문제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 때문이라면, 오로지 기술의 영향 때문이라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도 아직은 근데 예.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공론장을 얘기하셔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브마스가 말한 공론장은 지금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훨씬 하브마스가 말한 공론장에 가까운, 오히려 과거의 대중매체는 조금 하브마스의 공론장을 확대 해석한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스마트 미디어가 훨씬 공론장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 이제 그 모이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게 문제 같은데, 그 부분,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진영의 사람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나요? 저는 일단 그 스마트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공론장에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공론장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그 전제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인터넷에는 워낙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뭐 획일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논의하는 공간인가 인터넷이. 저는 그 부분에서 아까 그 전통적 매스미디어가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거리가 멀다라는 인식에도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인터넷 또한 어떤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그 기술 안에 내포되어 있지만은, 드러나고 있는 양태들을 볼 때는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공론장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다. 뭐 저 개인적으로 사람도 문제다입니다. 사람도 문제다. 예. 예, 그 공론장과 관련해서 그 공론장이 토대가 되려면, 또 그다음에 그 확증 평양 뉴스, 가짜 뉴스에 관련돼서 그러한 것들이 그 저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그 각 언론사별로 사실 자신들이 생산했었던 뉴스가 제대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포털 뉴스 같은 거 보시다가 내가 봤었던 뉴스인데 다시 보려고 하면은 해당 언론사에 의해서 삭제되었다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링크를 다시 따라 들어가면 아예 그 링크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올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사에 그 종이 신문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고, 그것이 좀 문제가 돼서 우리 필름화 작업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다 필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사들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각자의 언론사들이 그냥 전적으로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5년 전의 뉴스만 하더라도 저희가 검색해 보면은 그 뉴스를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10대 언론사도 다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 문제가 그래서 그 원래 뉴스의 소스가 무엇인가를 다 추정을 할 때 저희가 그 근원을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저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혹은 재단 차원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해당 언론사들이 자신의 언론사들을 출고를 했을 때, 인터넷에 출고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들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특히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언론 신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회사에 그것까지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얼마 정도의 계약으로.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게 되면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파기되어 버리는 상황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화 문제는 사실 저희가 공론화시키고 법제화해야 하는 그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주제 같은데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서 옛날에 했던 논주하고 지금 논주가 다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건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의 박사 논문이 세 곳에 보관되지 않습니까? 네. 국회 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그런 식으로 그런 백업 장치들을 충분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줘야 되는데, 그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어떻게 김홍영 박사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어쩌다가 제가
그러니까 신방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봐서 보면은 사실 저는 신방과에 같이 있는 뭐 박사 필요 없고 교수도 필요 없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금도 방금 전에 다른 공기업의 자문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거 어제도 스마트시티 관련된 뭐 로드맵을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가서 보면 지금 김광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언론학자니까 언론의 다양한 다이버스한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시티나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프로바이드를 할 수 있느냐, 파서빌리티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부산하고 지금 세종이 스마트시티가 제일 중요하게 가고 있는 거 가지고 세종은 뭐 정재승 박사 카이스트가 하고 있으니까 부산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가서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가 언론의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할 수 있느냐, AI가 얼만큼 가능하냐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냥 솔직히 그냥 박 터지게 얘기했지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게 저장이 되느냐까지는 얘기를 저만 하더라고요. 신방과학자가 저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실 이런 우리의 담론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목소리를 이 got to be heard from 우리만 들을 게 아니라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그 주도적인 뭐 그분들의 목소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가면 이 얘기는 조금 제가 뭐 개인 하나 뭐 인디비주얼리즘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이런 자리가 제가 요즘에는 이런 학회 발표나 토론장을 가는 것보다 또 정부 관련된 자리를 좀 더 많이 가는 게 거기 가면은 언론학자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야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언론학자가 없으니까. 왜냐면 다 행정학과나 아니면 뭐 운영 소프트웨어학과 아니면 전기학과 아니면 AI, 딥러닝 그다음에 로봇학과에 있는 교수들만 되게 있어가지고 아예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어제도 그 스마트시티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인데 현대차에 제가 스마트시티와 관련해가지고 거의 수소차 그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 얘기하지 과연 수소차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는 현대차, 스마트시티의 현대차를 기본으로 해서 에코시티를 만들려고 한 현대차는 거기에 어떠한 미디어가 주도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다른 분들이 좀 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지만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사실 더 아까 뭐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다른 이전의 시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파서빌리티 측면에서 본다면 더 많죠. 그 장은 열어졌다 확장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제일 주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자기하고 성격이 맞는 본인하고 성격이 맞는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하지 소비하는 매체의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하는 목소리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이 다양성이 없다는 걸 지금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사실 요즘에는 미디어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들으려고 하지만 저조차도 시국인 만큼 제가 더 얘기하는 이야기에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매체를 듣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데 사실 이거는 언론학자들이 있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언론이나 다양한 목소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접목해서는 언론학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는 뭐 그 청와대 미팅에서 가서도 계속 얘기를 해도 같은 언론학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유일한 제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냐 사실 묵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딥러닝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내가 찍히면 그거를 다시 너가 2017년도에 이 장소에 너가 찍은 사진이 전달해 주는 걸 가능한 거 시대까지 왔지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면 그거를 제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로봇 학자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 반영에 대한 새로운 시티 뭐 뉴딜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주도자께서 또 뉴딜 관련해 가지고 뭐 하면 점수도 더 주고 하지만 사실 언론학자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없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언론학자 있는 분들이 사실 거기에 많이 좀 오셔야 되는데 그 점에 제가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보면은. 그럼 부산에 자주 오세요?
부산의 스마트 시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수 에코 델타 시티 예예예예. 에코 델타 시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가 긁어야 되는데 현대차가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일본은 스마트 시티가 에코 시티 모델로 해가지고 도요타가 집약적으로 주도적으로 가는 모델인데 한국은 현대차가 주도적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LG CNS하고 뭐 한수원이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의 얘기,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에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오전에 사회에 있을 때도 제 옆에 있는 다 분들이 로봇학과, AI학과, 막 융합 스포츠학과 그 학과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전 여기만 이런 장소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학회만 오게 됐는데 이 주도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사실 지금 첨예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두 가지가 좀 지금도 한다 보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얘기를 하고 싶으면 텔레비전 보는 거야? 텔레비전 끌까? 그러면 텔레비전 끄지 말래요. 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텔레비전 볼 때 아주 너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니? 이 내용 다 기억해? 다 기억해요 또. 이게 굉장히 신선한 제너레이션이네. 나는 그게 안 되던데 지금 그게 좀 재밌기도 한데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한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매체를 선택적으로 듣게 되는데 너무 더 편향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지금 스마트 시티라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고 주도적인 주관기관 고민 안 하죠. 그래서 거기 언론학자가 언론학자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이런 실제적인 저희가 논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정부 정책에 들어가야만 사실 저희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민 예. 그 개인화 추세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코비드가 아니어도 그쪽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해 왔었고 그리고 사용자 입장으로 볼 때도 제가 조금 더 끌릴 수 있는 콘텐츠 제시해 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뭐 그걸 오히려 저는 이제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좀 불만일 때가 있지. 이거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걸 왜 지금 추천해 주는 거야라고 너무 조악한 수준의 추천 시스템이라서 좀 그렇지. 그래서 그 아까 확증 편향을 일단 존재를 하고 그거를 이미 그 노출된 다음에 바꾼다는 건 제 생각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아도 그 고집이 굉장히 센 편이고 그리고 어디서 그런 논문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팩트 체킹 기사도 오히려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미 한번 처음 접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너 틀렸다라고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다라는. 그리고 그 팩트 체크 기사를 꼼꼼히 읽을 정도가 되면은 그분은 이제 처음에 좀 잘못된 정보를 접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만큼이야 정말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현상이고 정도가 심각한 현상인가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옆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도 보편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특수한 현상이냐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지금은 모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극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양극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부터 계속 그랬던 건지 아니면 지금 일종의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지 왜냐면은 시민사회라는 게 아직까지 제대로 장착이 되지 않았고 그 성장하는 과정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사회에서 성장 과정하고는 좀 다른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미국도 좀 약간 특수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의견 다른 사람들을 여러 개로 분파로 갈린다는 게 꼭 그리고 이제 미디어가 객관적이지 않고 정파성을 꼭 띈다는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미 증명을 해줬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회적인 파괴적인 결과를 낳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정착이 되면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있으면 되는데 갈등을 이렇게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데 그게 없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뉴스 아까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과연 뉴스로 소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인지도 저는 조금 의심이 가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저 같아도 그런 거 볼 때는 좀 재미거리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안 보고. 그리고 그것만 보는 분들은 또 생각보다 적고 그리고 과거 연구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증된 연구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개인이 기억하는 것보다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접한다는 연구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결국은 유튜브나 이런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오히려 엉뚱하게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종의 전통적인 언론 매체들이 제 기능을 못해왔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비슷한 맥락인 게 전통적인 언론 매체들이 한쪽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도 지금 생존 때문에 힘들어서 그 문제가 오히려 제껴지고 있는 느낌이 더 드는데 거기가 오히려 문제의 시작점이 아닐까. 굉장히 첨단의 문제에 오래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거는 좀 궁금한데 특히 이제 한국하고 미국처럼 대통령 중심 국가들이 좀 특히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정치 시스템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가지고 한번 실험적으로라도 뭐 한번 의원 내각제를 해봤으면 뭐 어떤 또 현상이 벌어질지를 또 한번 경험을 해볼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건 뭐 저도 개인적으로 호기심은 있는 부분인데 참 힘든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런데 방금 또 말씀하신 거를 또 제가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얘기였는데 마침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건 뭐냐하면 이제 시간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절히 주제를 재밌게 이끌어온 것 같은데, 지난달에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 방송 커버 스토리가 뭐였냐면 이제 우리 언론 한국 언론이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게 객관성인데 과연 지금 그 객관성이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뭐 확정 편향이나 정파성이나 뭐 이제 그런 얘기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럴수록 또 객관성 혹은 진실, 뭐 언론이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또 지금 시대를 포스트 트루트 시대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과연 언론이 새로운 규범 혹은 이제 객관성을 지키더라도 어떤 식으로 지켜나가야 되는지, 과연 기계적 중립으로 지켜나가야 되는지, 뭐 그 객관성, 뭐 한국 언론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객관성이니까 그걸 버려라고 해야 되는지, 그걸 지키되 이런 식으로 지켜라라고 하든지, 어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신문과 방송에서 제안한 것은 객관성보다는 이제 투명성으로 가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느라고 제가 지금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무엇이 되었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쭉 얘기한 거에 기반을 둬서 한국 언론의 향후 어떤 규범으로 실천적인 규범, 어떤 강제적인 규범이 아니라 뭐 혹은 뭐 제도적으로 뭐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좋고,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언론의 규범은 과연 무엇이 돼야 될까? 한국 언론의 뉴스 미디어의 방향성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될까? 뭐 아까 AI 뭐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다양성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런 시대에 뉴스 미디어가 어떤 공적인 가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좀 하다 보면 향후 미디어 언론 미디어가 발전하는데 조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서 뭐 언론이 따라올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과연 그런 방향을 제시할 만한 사람들인가 하면 또 우리 자신이 또 나약한 존재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좋은 발제시여가지고 제가 우선은 그 내용에서 그냥 하나만 양념만 조금 더 해가지고 더 많은 내용들을 하고 싶은데, 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저도 또한 언론에 대해서
여러 좀 멀리 있는 시각에서 언론이 이런 식의 방향에 가면 되겠다 그런 식의 논문들을 썼던 사람인데 이번에 최신에 제가 썼던 논문은 언론인들 그러니까 알게 되는 뭐 언론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뭐 가깝게 지내는 지인 언론사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있는 기자들 해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분들하고 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뭐 문제들, 뭐 채널 A 기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채널 A 기자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어가지고 사실 다시 아시겠지만 그 세계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람이어가지고 너 언제 한번 터질 거라고 제가 생각했지만 그게 굉장히 일찍 터졌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기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이 특종이나 단독 보도가 너희들은 굉장히 생명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지를 FJ 해가지고 했더니 거기서 주도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에서 저한테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취재 간행이었어요. 네? 취재 간행. 예예. 그러니까 그 언론사들 기자들, 그러니까 편집국하고 제가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국하고 편집국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그 편집국에 있는 분들하고 보도국에 있는 분들하고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도국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취재 간행에 맞춰서 자기는 어떤 정보를 단독 보도, 뭐 독점 보도, 뭐 속보 그거 관련해 가지고 낸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서가 아닌 경우에 있을 때는 그 정보를 미리 주고, 그러니까 한 예를 조금 드릴게요. 취재 간행에 어떤 기자를 만났냐면 자기가 출입 기자, 자기는 그 국회 검찰 쪽인데 이쪽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어떤 특보를 받아가지고 정보를 먼저 주고 그게 간행이기 때문에 줬더니 이분이 그 정보를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 제가 드렸던 정보인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냥 거기서 맡아가지고 정보를 막아가지고 실제 뭐 케이스 때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보니까 이 취재 간행의 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에서 여러 가지 뭐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언론사들이 왜 이러한 내가 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정보가 꼭 들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혀지거나 아니면 잘리거나 아니면 후속 보도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사가 단독 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정말 되게 신나는 기자여가지고 이거 단독 보도니까 내가 줄게라고 해서 이거 한번 커트려봐 했는데 그거를 다른 기자들이 받질 않으면 그게 또 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제가 접하다 보니까 제가 언론사들이나 언론 기자들 옆에 서서 뭐 저는 뭐 제3자의 입장에서 논문만 읽으면서 논문들 비교해가지고 이런 언론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하고 실제로 매일 기사를 써야 되는 그리고 매일 기사를 커트하고 나갈 거 기자하고 이걸 학대하는 보도국과 편집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는 또 그 고뇌와 힘든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언론학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론학자로서 당위성만 얘기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들을 같이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목소리들을 저희가 많이 내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 당위적으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도 가능할까? 우리는 좀 사실 잘대로 살아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논외로 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왜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도 언론인의 시각에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입장의 변화가 사실 언론학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좀 이제까지 굉장히 편협했다. 제가 썼던 논문들하고 이번 썼던 논문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편협했더라고요. 잘 몰랐더라고요. 지금 그 고민을 좀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기자 경험이 있어요? 아니 저를 쳐다보셔서 아니 기자 어쩔 수 경험을 없이. 하셨으니까 적절한 바로 이어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라고 하면 좀 미안한데. 아니 갑자기 재미있게 얘기할 것 같은 부담감을 심하게 느낍니다.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냥 그 언론학에서 최근에 그 말씀하신 그 질문 던져주신 지금 시대에 언론이 추구해야 할 뭐 규범과 가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대략 뭐 제 견해를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100%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저널리스트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추구하지만 절대적 진실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뭐 과학 철학이나 뭐 그런 곳에서 뭐 상당 부분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어떤 기계적인 중립성에 가까운 그런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오늘날 디지털 공간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다지 반가워하거나 즐거워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앞서도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구미에 담기는 내용의 뉴스를 보면은 아 이건 참 기자다라고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뉴스를 보면은 이건 기레기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어떤 소위 강준만 선생이 얘기한 해장국 언론을 바라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언론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치로서 그리고 언론의 어떤 규범적 가치로서 실효성을 갖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법적인 객관주의,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사실을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그 절차로서 과정으로서 방법으로서의 객관주의는 유효하겠지만은 목표로서 언론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객관주의는 이제는 좀 뭐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투명성은 기존의 언론사들이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가치라는 점에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투명성의 가치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 생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 저널리즘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쇼잉에 대한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저널리즘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널리즘을 어떻게 하는가, doing에 대한 규범은 여전히 투명성의 가치 안에서도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한 가치들이 필요하다. 예컨대 뭐 독립성이라든가 뭐 그런 뭐 기존의 어떤 가치들에서 도출될 수도 있겠고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창안해낼 수도 있겠지만은 투명성만으로는 조금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중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 자꾸 지금 내리에 탈출이라는 말이 아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탈출할 수 있을까 했는데 혹시나 지금 이런 주제 아까 관행을 가령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 탈출 아니면 탈주라는 말을 계속 그 쓰는 게 약간 되게 촘촘히 다 얽어매고 있다는 생각들이 약간 관념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스마트폰을 아무리 지금 저희가 아날로그로 살고 싶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노출되고 싶지 않아도 노출되는 것들에 계속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보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성찰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그 뉴스 관련해서 한국 언론의 규범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어떤 것들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역시 또 그런 생각들이 다시 드는데 방금 그 기자들 내부의 취재 관행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여태까지 큰 틀에서는 중립성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성, 그러니까는 그것도 객관성도 예를 들면 기계적인 객관성, 기계적인 중립성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었던 것 같고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가 해서 객관성 문제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중립성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진실 얘기 나왔을 때도 아까 박영 선생님 말씀해 준 것처럼 그게 진정한 진실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그리고 그런 고찰들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아까 취재 관행에서는 안 받아서주면 이슈가 커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수용자들이 보는 기사를 또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안 읽어주는 기사는 전혀 사회적으로 나 혼자 정말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기사를 열심히 쓰는데 아무도 안 봐준다 그러면 그게 기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근데 단 하나 조금 확실할 수 있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건 자성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수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수용하거나 생산하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누군가가 정의라고 이름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사회 정의를 추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사실 어떤 언론사들이 과거나 이런 데들 봤을 때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게 어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이런 시민사회 형성이라든가 그런 맥락들 봤을 때도 그게 이제 그게 건강한 어떤 토론의 영역으로 갈 수 있어 토의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생산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여태까지 기성 언론사들이건 아니면 언론 기자로서 어떤 것들 만들어내고 있건 아니면 제가 뭐 1인 유튜버를 운영을 하고 있건 아니면 오늘 날 어느 뉴스들을 클릭을 하면서 보고 있건 아니면 뭔가 리트윗하고 있는 상황이건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이걸 지금 내가 왜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성찰 같은 것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 너무나 좀 큰 범위를 막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 뉴스에 관련돼서 이제 혁신 기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혁신 기술을 얘기하면서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뉴스 생산과 소비에만 사실 이 혁신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투명성에도 혁신 기술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한다면 사실 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저희가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저희가 이제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블랙박스를 보고 그 잘잘못의 유무를 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뉴스 생산 과정에서의 예를 들면 우리가 뉴스 1보, 2보가 어떻게 나중에 최종판에 바뀌는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급한 뉴스는 1보, 2보를 내보내다가 마지막에 최종본에서는 1보, 2보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저는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1보, 2보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아까 계속 저의 이제 주장과 반복되는데 뉴스 언론사에서 일단 인터넷 공간이든 신문 지면이든 어떻게든 디스트리뷰트 된 모든 것들은 퍼블리시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는 것을 법제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사들도 데스킹 보는 입장에서도 또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지키게끔 간접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계속 자동차 관련해서 말씀을 네, 교수님 어때요? 계속 마지막에 발언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가짜뉴스 관련된 걸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결국은 이게 전파성 문제는 언론이 전파성을 가지는 문제는 저는 당연하고 그게 나쁘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기능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가짜뉴스 특히 유튜버들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사실관계 자체로 오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기존 언론들도 그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었던 것도 상당히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만큼은 최소한 사실관계는 많이 안 틀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사용자들이 여기저기 소스를 확인해 보는 수고를 더 줄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립적인 미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파성을 떠나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사실. 관계 그 자체 그리고 그 안에 가면은 최소한 이 관련된 그 다양한 입장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실히 대변해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미디어 그걸 정도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직도 제대로 자리 잡고 못하고 있는 공영 미디어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상업 미디어들한테 그걸 다 하는 거는 결국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혁신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론은 점점 이제 인간으로 아니 그건 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코비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단절되니까 아까 뭐 개인화의 역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철저하게 개인적인 삶을 즐기는데 뭔가 좀 이게 인간다운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뭐 많은 분들 동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성찰이라든지 뭐 반성이라든지
예, 얼마 전에 지금 뭐 이건 제 개인 여담이지만 우리 학교가 총장 선거에서 조금 투표 비율 가지고 좀 진통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이 이제 교육법 개정안에 그래서 이제 그 지배 구조 그러니까 총장 직선제 부분을 좀 개선하자라고 하는데 그 법안의 요지를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학교의 주인은 직원과 학생이래요. 교수는 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수들이 그동안 갑질을 했으며 국회의원들도 대학의 주인의 교수는 생각도 하지 않구나. 그래서 뭔가 좀 반성하는 계기가 많이 됐는데 이게 인간은 실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객관성, 중립성 마찬가지 얘기인데 인간은 실수를 하더라도 뭐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이제 그거는 좀 못된 인간이 될 텐데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뭐 실수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실수를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술도 어떤 건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뭐 잘못된 기술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면 뭐 미래는 앞으로도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오늘 본래는 6분이 오셔야 되는데 한 분이 못 오셨지만 우리가 좀 충실하게 논의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제 이 말은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아마 동의할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좀 지루했을 줄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서의 열기는 상당히 뜨거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후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